일반적으로 우리 국제정치학회에서는 relative productivity라고 그래가지고 상대적 기술 우위가 있는 나라가 국제관계를 주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상식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일본 서기에 369년부터 6세기 한 562년인가요? 중반 좀 후까지 일본이 한반도 남부에 임나 일본보를 설치했고 그를 통해서 백제와 외를 제국처럼 거느렸다라고 하는 그 기술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술 내용이 그 임나 일본부설로 이렇게 그 일본 그 제국주의 시대 때 정한론의 논리의 근거로 활용이 됐는데 그 논점이 과거의 역사 기술과 현재의 그 근현대까지 이어지는 일본의 대한반도 그 정책에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역사학이기보다는 사회과학도입니다. 그래서 국제정치학의 이론을 차용을 해서 그 논점에 대해서 왜 문제가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임나일본부설이 정한론의 근거가 되었는데 그 최근에 신정한론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2단계에서 이 신정한론의 움직임을 막으면은 이제 큰 문제가 없지만 자칫 잘못해서 못 막으면은 이게 앞으로 상당한 안보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제 말씀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우선 그 일본 서기라고 하는 사료에 이 숭신천황부터 뭐 우리 입장에서는 일왕이죠. 지통 천황까지 그 백제, 신라, 고구려가 얼마큼 언급되었는가 하는 것을 빈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표처럼요. 보시면은 이 지금 파란색이 백제인데 가장 많이 일본 서기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2017년 16년인가요? 그 미국 선거에서 언론은 힐러리 클린턴이 이긴다고 했지만은 구글 데이터를 검색을 해보니까 트럼프가 이긴다고 예측을 했는데 맞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 일종의 그 빅데이터 기법을 약간 원용한 건데 이 일본 서기의 그 방대한 사료에 나온 언급 빈도수를 조사해 보니까 일본의 그 당시 야마토의 주 관심 대상은 백제였다는 겁니다. 백제만 해바라기처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이 도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었을까? 두 나라의 관계는 어떤 질적인 측면을 갖고 있을까에 대해서 보시면은 백제와 신라만 뽑아서 서로 이제 적대적인 혹은 갈등적인 측면의 이벤트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그걸 한번 이 천황 혹은 일왕별로 쭉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기는 백제에 대해서도 약간 갈등적인 적대적인 기술이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거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꾸짖었다 정도의 그런 편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도표를 보면은 그 야마토 외에는 그 신라에 대해서는 늘 적대적인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었는데 백제에 대해서는 거의 적대적인 편이 나오지 않습니다. 앞에서 보신 도표하고 이 그래프를 결합을 해서 보면은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관계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동맹 관계인데 아주 특수한 동맹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존 일본 고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일본 서기 사료에 보면은 백제가 일본한테 이렇게 늘 굴종하는 관계로 묘사가 되어 있고
또 한반도는 뭐 세 나라로 대륙은 나눠져 있는데 일본은 전방 후원분이라고 하는 동일한 형태의 고분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고 그것이 상당히 초대형 고분도 뭐 오사카 사카이시에 발견되는 등으로 봤을 때 일본은 제국이고 백제는 국력이 낮았을 것이다라고 보는 착시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착시 현상 때문에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이 한반도에 임나 일본부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식민 통치 기관을 두고 그것을 경영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본 서기가 해석하는 어떤 그 인식에 자꾸 병도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시 현상에 불과하고 제가 소위 말해서 이제 이와 같은 사회과학적인 이거 사실 아주 간단한 그런 도표에 불과합니다만은 이 사회과학적인 분석을 끌고 와서 이 백제는 야마토웨가 신라에 대해서는 늘 적대적인 그런 외교를 하거나 갈등적인 관계가 많았는데 백제하고는 그런 게 없었다고 하는 것이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가? 임나일본무설이 왜 허구인가를 방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좀 약간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임스 모로라고 하는 동맹 이론가에 의하면은 이 강대국과 약소국이 비대칭적으로 동맹을 맺을 때 약소국은 안보적으로는 이제 안보가 증진되지만 대신 외교적 자율성이 저하된다고 그랬습니다. 안보와 자율성이 역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이론을 어떻게 차용할 수가 있냐면은 이 백제와 외의 야마토의 외교 행태를 제가 쭉 분석을 해보면은 백제는 자유롭게 남조 그다음에 심지어 북조 그다음에 고구려 신라 자유롭게 이렇게 외교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야마토에는 신라하고는 일관되게 적대적으로 행동하면서 늘 백제만 바라보고 해바라기처럼 행동을 합니다. 외교의 폭이 백제는 아주 넓은데 야마토에는 한쪽으로 편향된 외교적 자율성이 제약되고 구속되어 있는 그런 행태를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사학 연구하신 분은 좀 생소한 내용일 텐데 그 얘기는 제임스 모로의 안보 자율성 교환 동맹 이론을 차용하면 어떤 것을 함의하느냐? 한마디로 백제가 강대국이고 야마토해가 약소국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고 제가 사실은 이제 한일관계 2000년이라고 하는 책에서 여러 가지 국제관계 이론을 차용해서 설명했습니다만 오늘은 시간이 제약되기 때문에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국제관계 이론에서는 이 강대국과 약소국 혹은 강대국이 주도하는 국제체제를 설명할 때 강대국이 어떻게 해서 국제관계를 주도하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팩터 어널리시스라고 혹은 이제 패권 안정이라든가 장주기 이론처럼 여러 가지 이제 근본적인 로코모티브, 동인, 주 원동력을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국제정치학에서는 relative productivity라고 해가지고 상대적 기술 우위가 있는 나라가 국제관계를 주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일본 서기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백제가 끊임없이 선진 문물을 헌상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온갖 사상과 문학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선진 문물을 강대국인 야마토 외에게 백제가 헌상을 했다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건 국제관계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 생산성이 높은 것은 기술성이 높은 것이고 기술력이 우월한 국가가 양국 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너무 상식인데 그렇다는 상식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그러한 해석을 이제 우리 임나 혹은 가야사 연구사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국제관계를 많이 끌어올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논문에는 좀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본의
이 오사카, 그다음에 나라, 뭐 아스카 이 지역에 가면은 곳곳에 여기 보시면 백제사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 나라 현에 고려초에 있는 백제사 건물 유지인데 한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요 산 전체에 빨갛게 보이시는 것이 전부 다 백제식 구분입니다. 일본 서기에는 가끔 백제 뭐 기술자라든가 학자들이 가끔씩 도래해서 이렇게 뭐 선제 문물을 바쳤다 이렇게 기술을 내고 있지만 현지에 가보시면 한두 명이 아니라 이 때묻은 1000개 이상의 수많은 이 백제계 구분이 있는 걸 봤을 때는 이것은 이 뭡니까 한두 명의 이주가 아니라 줄기차게 이주를 계속 해왔고 그 사람들이 현지 이 세력을 압도하는 문화력과 선지 기술로 지도해 갔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것도 그렇고 이 에타 후나야마 고분에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 백제 지방 호족들 이 담로들이 아마 썼을 거로 추정되는 관식이 관모가 나옵니다. 그럼 뭐 왕급이 아니라 지방 수장들이 쓰는 관모가 나오는데 이 관모가 나온 지역을 보고도 일본 고고학계에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단순히 백제에게 영향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백제의 영향이 이 큐슈 중부에 있는 이 고분이 말해주는 것은 단순히 나라 아스카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백제 영향력이 미쳤다고 하는 것을 상당히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관계에서는 제철 기술을 가진 나라가 강대국이고 군사력이 강하고 압도적으로 우월한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그것에 기반해서 양국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되는데 우리 임나 혹은 가야사를 잔머를 연구하는 분들은 자꾸 이 한반도 내에 일본 세력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점을 제가 국제 관계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요게 이제 칠지도가 나온 나라에 있는 이소노가미 신궁인데 여기서도 아시는 것처럼 명문이 나왔는데 제가 인용하고 싶은 것은 일본 이 천황 혹은 일왕하고도 백제와 야마토웨와의 관계에 대해서 2시간가량 특강을 했던 우에다 마사키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제발 일본 학자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맙시다. 이 칠지도에 있는 명문은 분명히 삼국이 제국한테 하행문으로 이 헌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제국한테 하사한 것이다. 제발 헛소리 좀 하지 맙시다라고 우에다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칠지도가 발견된 요 이소노가미 신궁인데 제가 뭐 이 짧은 시간에 수천 건의 얘기를 할 수 없고 임나일본을 얘기하는 분들은 우리 한반도 일부에서 하직기라든가 외계톡이죠. 그다음에 아주 극소수로 발견되는 전방후보 뭐 이래 가지고 임나일본부에 증거일 수 있는 것처럼 상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수십만 배 방대한 양의 백제계 유물 유적이 일본에 나오고 그것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단순히 나라 아스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까 제가 제임스 모로의 이론과 그다음에 기술 우위가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백제가 야마토웨를 지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형 거분이 오사카에 있다는 등 혹은 일본은 영토가 컸다는 등 이와 같은 관점의 착시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임나일본무서를 겉으로는 부정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임나일본무설의 근거되신 논리를 끌어오는 그런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뭐냐면 1945년부터 1918년까지 소위 말해서 비주류 역사 출판물을 봤을 때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주류사학계에서는 이 비주류사학이 마치 그 권위주의 시대 때 이렇게 정권과 야합을 해서 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이 도표는 명확하게 권위주의 시대 때는 소위 말해서 비주류사학이 힘을 못 쓰던 시대였다는 것을 이 전수조사한 데이터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사회학자가 봤을 때는 제발 다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드리는 뭐냐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우리 고대 사학계에서는 특정 학설을 분명히 임나는 가야 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마도 혹은 규슈에 있었다고 하는 경합 학설이 있습니다. 그 근거도 상당히 탄탄한 근거가 갖고 있는 학설이 있습니다. 경합 학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한쪽 편향된 학설만 고집을 해서 학계가 주도하고 있는 게 주류학계의 어찌 말하면 확정 편향 혹은 동종교배의 문제점이 아니라고 비판하는데, 저는 사회과학자로서 상당히 그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임나일본부가 존재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임나가 가야였다고 하는 그 대전제, 그 전제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일본 내부에서도 폐기됐던 임나일본부서를 그 무덤에서 불러내는 일종의 징검다리 혹은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이것이 왜 문제냐면, 최근에 아베 정권 배후에서 일본 회의 같은 우익단체가 끊임없이 풀무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한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도 하고 있고 한국 때리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고대의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인식, 그 정체성, 한국에 대한 삐뚤어진 인식이 큰 문제가 아닌가 보고, 그 잘못된 왜곡을 고쳐주면 한일 관계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고,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 중국의 팽창주의를 같이 견제할 수도 있고, 한일 간의 경제협력을, 일본의 경제력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리는데, 그와 같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편익의 기회비용을 다 지불하게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안보, 다시 일본의 극소수 구구 세력이 헛된 비상식적인 시대착오적인 한국 때리기와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지금 엄청나게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고, 그것이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저는 이 동종교배의 비판을 받고 있는 국내 주류 가야사 연구자들의 그 폐쇄적인 울타리, 그걸 개방을 해서 국제관계 전문가, 군사학 전문가, 일본 안보 전문가, 그다음에 정보학 전문가 왜 필요하냐면은, 임나일본부설은 이덕일 교수님 팀에면은 그 뿌리가 일본군 참모본부에 있다는 겁니다. 아주 고도로 세련된 정보 공작인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정보학 전문가가 파고들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국정원이 조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질인류학, 언어학, 금속학자, 화학자, 이 융합적인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일부 사학자들이 전문가를 다 배제한 채 자기들만의 울타리에서 끊임없이 가야가 있나라고 하는 학설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안보와 우리 경제에 심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정부에 긴급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 정부 혹은 관련 부처에서 가야가 있나라고 하는 이 주류 학계 학설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그다음에 우리 경제에 어떤 위협을 가하고 있는가를 특별 조사하는 팀을 한번 만들 필요도 있다. 왜? 이것은 제가 이덕일 교수 팀의 연구 결과를 쭉 비교하고 그 반대되는 분의 연구 결과를 공정하게 비교했습니다. 제 논문에는 양쪽을 그대로 유령 취급하지 않고 아주 대등하게 비교하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곳이 더 진실한가에 대한 특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타당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